안녕하세요. 오늘 무선통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통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최근에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게 무선통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통신 방법 중에는 유선, 그리고 무선통신이 있죠. 그래서 무선통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봉화 같은 것들이 있죠.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통신 방법이 무선통신입니다. 유선통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데스크탑은 랜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해서 보내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이제 모뎀으로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위칭 허브 등을 통해서 광통신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곳곳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선을 연결한 통신 방법은 유선 통신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제 컴퓨터 본체에서 모니터로 영상이 전송이 되죠. 그러한 통신 방법도 유선 통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는 걸 유선 통신 방법, 그리고 선이 없이 통신을 하는 방법을 무선 통신 방법인데, 무선 통신 방법은 대부분 이제 특정 이제 캐리어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제 반송이라고 하죠.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특정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와이파이는 대부분 2.4기가나 5.4기가 돼요. 5.8기가 돼요. 이렇게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고, 이와 같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안테나의 사이즈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테나 사이즈는 보통 저희가 대략적으로 2분의 람다인데, 람다의 값을 여러분 C 오버 F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신호를 보내는데, 안테나 주파수가 높아지면 안테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TV 같은 이제 그런 전파를 송신해서 받는 거는 TV 방송을 이제 공기중으로 TV 방송에 대한 영상 데이터를 송부를 할 때 여러분 예전에 큰 안테나를 사용을 했죠. 그래서 안테나가 이런 모양의 안테나를 사용했는데, 이런 안테나는 이제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큰 사이즈의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TV뿐만 아니라 라디오도 마찬가지죠. 라디오도 예전 차들은 안테나가 이렇게 길게 이제 뽑아져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캐리어 주파수인 이 높은 주파수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가 안테나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통신을 저희가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 중에서 저희가 이제 RF라는 말을 쓰는데요. RF는 라디오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라디오 여러분이 듣죠. 그러한 주파수를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이 라디오 프리퀀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는 무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파수 대역이고, 그런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통신하는 방법이 RF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RF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이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나온 게 처음에는 라디오 같은 보이스나 음악 데이터 등을 보내기 위해서였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신호를 이와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보이스나 이런 데이터들은 예전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요즘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을 하죠. 그래서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타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주파수 캐리어 프리퀀시에 실어서 보내게 되죠. 그때 이러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낮은 주파수 대역이고 저희가 이제 모듈레이터 혹은 컨버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높은 주파수 FC는 캐리어 프리퀀시입니다. 그리고 캐리어 프리퀀시는 여러분 캐리어는 이제 스타그래프 같은 거 할 때 뭔가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가 공격할 수 있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싣고 적군 기지로 가져간 다음에 내려주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캐리어인데 이 캐리어 프리퀀시인데 이 프리퀀시가 높은 프리퀀시가 이 데이터를 실어가지고 여기서 실는 거죠. 실은 다음에 이쪽으로 데이터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캐리어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디지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업컨버터나 모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업컨버전을 해주죠. 업컨버전. 그래서 이제 상향으로 높은 주파수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업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올려주고 저희가 이제 신호를 보낼 때 무선 통신에서는 손실이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보낼 때 아주 큰 전력을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지국에서는 크게는 100W, 적게는 1W 정도의 출력 파워를 송신을 하게 되죠. 기지국에서 이제 상대방이 아주 가까우면 전력을 좀 더 낮출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작은 전력에서 높은 전력을 보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높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워 앰플리파이어는 전력 증폭기인데 아주 큰 신호를 보내기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증폭기는 아주 큰 전력을 송신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큰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아주 크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아주 크고 대부분 기지국의 전력 소모의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을 할 때도 큰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0% 이상 핸드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낼 때도 아주 큰 전력 소모를 하는 소자가 다음과 같이 전력 증폭기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전화를 오래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 전력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를 계속 송출하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오래 하게 되면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그랬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그런 곳에서는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전력을 쏘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에서 전력 소모가 심해서 배터리가 빨리 닳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P의 성능이 아주 좋아져서 AP의 전력 소모가 아주 크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전력 소모도 크고, 그래서 휴대폰에서는 전력 증폭기, AP,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의 전력 소모가 가장 큰 전력 소모이고, 무선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전력 증폭기가 가장 큰 전력을 소모를 하고,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전력 증폭기가 가장 큰 전력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단에서는 안테나를 통해 신호를 받고 다음과 같이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가 첫 단에 오게 되는데,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는 잡음이 작은 이제 증폭기입니다. 그래서 수신단에서는 잡음, 이제 첫 번째 이 증폭단에서의 잡음이 수신단 전체의 잡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단에서 잡음이 작은 증폭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높은 주파수에 있는 신호를 다운 컨버터 혹은 디모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이제 낮은 주파수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와 같은 다시 디지털 신호를 복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를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디지털 신호를 복원을 할 때 수신된 신호의 크기 레벨이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신호를 복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신된 신호의 크기가 뭐 이만큼이다.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이제 5 정도의 수신단에서 노이즈 피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건 노이즈 플로우라고 합니다. 뭐 해석하면 잡음 바닥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통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생기는 잡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음은 여러분들이 무전기 사용하면 조금씩 지지직거리는 게 있죠. 그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이러한 잡음이고, 그리고 저희가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이것보다는 커야지 저희가 어떤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있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보다는 작으면 신호를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잘 못 듣죠. 그래서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지, 확보가 돼야지 저희가 그런 목소리나 데이터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 시누소이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시누소이드 신호는 뭐 이 사인 신호나 코사인 신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캐리어에 맞춰서 이 낮은 주파수에 있는 신호를 저희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하고요.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에 맞춰서 저희가 캐리 프리퀀시를 이용을 해서 특정 파라미터로 변하게 만드는 걸 저희가 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조를 한다. 이와 같이 변조를 한다. 특정 값으로 변조를 이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신 방법을 봐보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통신 방법인데, 저희가 목소리를 입력을 하면 워키토키 같은 무전기 같은 경우 저희가 목소리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되고요. 그러면 모듈레이터에서 이 신호를 다음과 같이 캐리어 주파수를 실어서 다음과 같이 변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공기 중 채널은 어떤 저희가 채널은 목소리가 이제 내 입에서 상대방 귀로 옮겨갈 때 그때 이 공기중을 통해서 옮겨가죠. 그럼 공기중이 채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통신을 할 때는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무전기를 사용할 때 공기중으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채널이 이제 공기가 되겠죠. 에어. 그러면 다음과 같이 송신단에서는 큰 신호를 쏘면 수신단에서는 작은 신호가 받아지죠. 그리고 이 작은 신호를 다시 디모듈레이터를 이용해서, 얘는 변조고 얘는 복조죠. 복조는 신호를 다시 복원하는 거고, 변조는 신호를 이제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이제 복조를 한 다음에 이제 신호를 다시 디텍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무선통신에서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듈레이션은 저희가 무선 통신을 할 때는 이제 저희의 디지털 신호를 그냥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컨버전을 해서 변조를 해서 보내죠. 그럼 변조의 더 중요한 이제 측면은 무엇인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얼마나 잘 디텍션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널의 감쇄, 채널 어테뉴에이션이나 아니면 수신단의 노이즈의 양에 따라서 저희가 디모듈레이 변조되는 신호의 퀄리티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호의 채널의 어테뉴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까이 있으면 신호의 감쇄가 작고요. 멀리 있으면 신호의 감쇄가 크겠죠. 그리고 신호가 들어올 때 반사돼서 들어오느냐, 아니면 어떤 건물을 막고 에서 들어오느냐, 그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고 또 신호 수신단이 가지고 있는 노이즈 피겨, 잡음 지수죠. 얼마나 이 잡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이 신호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그때 이제 수신단에서 저희가 SNR이라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신호 대 잡음비로 저희가 이제 이 신호를 디텍션, 다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또 다른 요소는 밴드위스입니다. 밴드위스. 그래서 이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저희가 더 이제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고요.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효율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밴드위스가 만약에 1Hz가 주어졌다. 그러면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0.5 bps 시간 1초에 비트 0.5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고요. 이제 밴드위스 이피션시, 대역폭의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면 1Hz의 신호로 예를 들어서 이제 4빛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 8배가 되죠. 이와 같이 밴드위스의 이피션시가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밴드 신호를 이제 주어진 정보를 이제 캐리어에서 얼마나 이제 데이터를 잘 변조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저희가 레벨을 2개만 선택하는 경우 그러면 0이나 1 데이터만 보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저희가 변조를 잘해서 이제 1Hz당 이 경우에는 이제 1bps를 보낼 수가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앰플리튜드 레벨을 4개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레벨이 4개라서 심볼 하나당 비트가 이제 2개의 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2개니까 저희가 2개의 비트로 표현할 수 있으면 원래는 1Hz당 1bps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1Hz당 2bps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역폭의 효율, 밴드위스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파워 이피션시입니다. 파워 이피션시인데 이제 트랜스미터에서 이제 PA 중에서 어떤 이제 PA를 사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사용하는 PA는 이제 데이터 앰플리튜드를 이제 신호의 크기를 표현해야 하므로 어떤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 경우에도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워 이피션시가 이제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페이지만
이제 변조한다 라고 하면, 페이지만을 변조한다라고 하면 이제 파워 이피션시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이 ASK, PSK, FSK 이제 변조 방식이 있는데, 페이지만 변조했을 때는 매그니튜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페이지에 위상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프리퀀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앰플리튜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인데, 앰플리튜드의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여기 작은 신호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무작정 키우게 되면 이 신호도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파워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이러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효율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듈레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A에서 전력 증폭기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어떻게 디텍션을 잘하는지,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얼마나 좋은지, 대역폭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전력 효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듈레이션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신호가 다음과 같이 0과 1이 1, 0 이런 신호가 주어지면, 얘는 1이고 얘는 0, 1, 1 이러한 신호가 주어지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1, 0, 1, 1로 다음과 같이 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호를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오고요. 또 이 신호들을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모듈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모듈레이션을 할 때는 앰플리튜드나 페이지나 그리고 주파수를 이용해서 모듈레이션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쿼드라처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쿼드라처 모듈레이션은 한 패스에는 코사인, 한 패스에는 사인의 신호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복원을 할 때 저희가 코사인, 사인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신호는 이제 직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호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호는 이쪽으로 보내고 한 신호는 이쪽 모양으로 보내면 저희가 이제 복원할 때 이쪽 부분의 신호만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라고 해보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X축과 Y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는 X축만 탐지한다고 하면 이 신호는 X축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 0이고, 이 신호 같은 경우는 Y축에서는 항상 0이기 때문에 X축만 탐지할 때는 이 신호는 나오지 않고 이쪽 S축의 신호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Y축을 탐지할 때는 S축의 신호는 나오지 않고 Y축 신호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와 같이 서로 직교하는, 옵소고나라는 직교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조하는 방식을 쿼드라처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드라처 모듈레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한 심볼에 데이터를 이와 같이 한 심볼에 두 개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원래는 1이었다고 하면 이제 2로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QPSK 모듈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빛이 두 개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1과 마이너스 1만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QPSK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4개의 신호를 저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두 개죠. 2의 1승이고 얘는 2의 2승이기 때문에 얘는 1빛이고 얘는 2빛입니다. 그래서 심볼 하나에 한 개의 빛이 있고 얘는 심볼 두 개에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빛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더 좋겠죠. 그래서 빛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통신 다음과 같이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점을 찍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방금 전에는 앰플리튜드가 이제 이쪽을 X축이었는데 X축을 이제 인페이지 Y축을 이제 Y축을 쿼드러처라고 하죠. 그래서 X축은 인페이지고 Y축을 쿼드러처라고 하면 그 약자를 따서 I와 Q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전에는 앰플리튜드를 1 아니면 마이너스 2였죠. 지금은 앰플리튜드를 1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이와 같이 네 가지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이 16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16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의 사승제만큼 생기게 되므로 저희가 이 경우에는 포빗이 되죠. 그래서 심볼 하나당 빛이 이제 4개로 증가했죠.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던 이제 간단한 모듈레이션 방법이 0과 1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1과 마이너스 1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BPS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이너리니까 0도랑 180도만 이제 사용하는 거였고 BPSK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점이 이제 4개가 있죠. 4개가 있게 되죠. 4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경우 빛수가 많이 늘어났죠. 빛수가 많이 늘어난 대신에 다음과 같이 저희가 맥시멈하게 증가할 수 있는 크기가 1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1, 0.5, 마이너스 0.5,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법을 사용하면 한 심볼에 많은 빛을 실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좋아지고요. 이제 데이터 레이트이 증가한다. 그 얘기는 전송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저희가 수신단에서 신호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노이즈 플로어가 있고 수신단에 노이즈가 있죠. 노이즈가 있고 그때 신호의 크기로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이 수신단의 크기는 이제 정해져 있죠.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일정 크기로 정해져 있다. 0이라고 하고 노이즈 플로어가 이제 마이너스 50, 노이즈가 10이 있어서 마이너스 40이라고 해보죠. 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데이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크기가 1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의 사이의 데이터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한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저희가 1, 1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1, 1에 해당하는 값이 아니라 0.5와 0.5에 해당하는 값과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 노이즈가 이제 요구되는 잡음이 더 이제 작아져야 됩니다. 더 작아져야 된다. 그 얘기는 저희가 신호와 노이즈의
비율을 SNR이라고 했는데 노이즈가 작아져야 되니까 신호의 크기는 똑같은데 노이즈가 작아져야 되니까 이러한 모듈레이션 방법은 이제 SNR 값이 이제 우리가 필요한 SNR 값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 수는 한 심볼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는 많아지지만 이제 요구되는 SNR이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컨셉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동일한 크기 다시 한번 보죠. 이제 QPSK는 이렇게 신호가 있고요. 이렇게 신호가 있고 QPSK는 이제 4개 이같이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인데 이제 이 콘스텔레이션이 16개가 있는 경우는 16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노이즈가 이제 이 경우에는 한 이 정도 신호의 크기가 되더라도 노이즈가 좀 있더라도 저희가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데 16컴은 노이즈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신호를 탐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되는 SNR 값이 증가한다. 그리고 비스도 증가한다. 포빗으로 증가를 했죠. 비스도 증가하고 요구되는 SNR 값도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이즈의 개념은 간략하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노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QPSK는 이 정도 커진다고 하더라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16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커지면 다 이 정도 노이즈를 갖는다고 하면 이런 지점들에서는 어떤 신호인지 탐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6컴 같은 경우는 이런 지점들에서는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이즈에 좀 더 열악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노이즈의 특성이 스펙이 더 높은 스펙이 요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통신 방법 중에 또 OFDM이라는 통신 방법이 있는데요. OFDM은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싱글 캐리어 모듈레이션이고 캐리어를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고요. OFDM은 이제 멀티패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제 우주 공간이라고 하면 중간에 물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파가 곧바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 이 전파는 라인 오브 사이트 이제 가시거리 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전파가 중간에 장애물이 없이 이제 곧바로 들어가게 되고 주변에 반사되는 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는 옆에 벽도 있고 TV, 슈파, 등등이 있죠. 이렇게 전파는 이제 공기 중으로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이 전파가 퍼지면서 이제 벽도 맞고 가고 그리고 사람도 맞고 가고 그리고 어떤 벽을 통과해서도 가고 가겠죠. 그러면 여러 경로로 가는 경우를 이제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항상 여러 개의 멀티패스의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높으면 멀티패스 프로파게이션의 이제 약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OFDM은 얘는 싱글 캐리어죠. 캐리어 주파수를 하나만 사용하는데 OFDM은 캐리어 주파수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베이스밴드에 다음과 같이
빛의 주파수가 이제 데이터의 속도가 이제 n개를 사용하면 n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멀티패스가 존재하더라도 좀 더 쉽게 이제 신호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방법에는 저희가 싱글 캐리어와 이제 OFDM이 있는데 저희가 요즘에는 대부분 OFDM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통신을 할 때는 신호를 주고 받게 되는데 이제 통신 방법 중에서 안테나는 하나만 있죠. 안테나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송신기는 에서 신호를 주고 수신기에서 신호를 받고 싶겠죠. 그래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타임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나눠서 뭐 1초는 송신기가 사용하고 또 1초는 이제 수신기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타임 디비전 멀티 디플렉싱이라고 하죠. 타임 디비전 디플렉싱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나눠서 사용한다는 얘기고, 프리퀀시 디비전 디플렉싱은 주파수를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송신기는 2.1기가, 수신기는 2.3기가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주파수를 나눠서 사용하게 되면 송신기와 수신기를 얘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타임 디비전 방법과 프리퀀시 디비전 방법인데, 각각 통신 방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많은 전파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이제 주파수 대역만 수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원하는 대역의 주파수만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DD 방식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밴드, 2.4GHz라고 하면 2.4GHz의 주파수만 받고 다른 주파수는 받지 않기 위해서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트랜스미터 하나에 다음과 같이 각각 해당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가 다 존재하게 됩니다. 캐패시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나타냅니다. 그런 용량을 저희가 캐패시티라고 하고요. 캐패시티는 데이터 레이트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캐패시티는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레이트는 기가 bps, 메가 bps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와이파이는 보통 100메가 bps 정도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5G 이제 4G LTE 같은 경우, 그리고 5G 같은 경우는 1GBps 에브리웨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1GBps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5G의 목표고요. 10GBps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10GBps에서나 메가bps나 기가bps에서는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이죠. 그리고 bps는 per 세컨드. 그래서 1초에 얼마나 많은 빛을 전송할 수 있느냐. 그래서 1GBps면 10의 9승이니까 10억 개의 이제 빌리언 개만큼의 데이터를 1초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캐패시티를 저희가 데이터 레이스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때 C는 캐패시티고
B는 밴드위스, 로그는 여러분들이 아는 로그이고 1 플러스 SNR의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B는 밴드위스가 되겠고요. 에어폭이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위스가 증가하면 그래서 C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SNR이 증가하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모듈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는 데이터 레이지 증가하죠. 그래서 한 심볼당 허용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모듈레이션이 증가한다. 복잡한 모듈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도 캐패시티가 증가한다. 또 이제 코딩 레이트나 가드 인터벌 같은 경우는 코딩 레이트는 이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기법이고, 이 경우에는 코딩 레이트 증가할수록 이제 캐패시티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드 인터벌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지 않는 걸 가드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모 스트림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마이모라고 하는 거는 멀티플 인풋, 멀티플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와이파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이 와이파이 공유기에 안테나가 4개가 있죠. 그러면 얘는 4개의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4스트림이죠. 4개, 동시에 4개의 신호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고, 안테나가 하나씩 있는 경우, 이 안테나가 하나씩 있는 경우는 이제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죠. 그러면 이때는 데이터를 한 개만 보낼 수 있죠. 근데 데이터가 4개, 이제 안테나가 4개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이제 2개의 스트림을 서포트하고 1개의 스트림, 2개의 스트림을 서포트한다라고 하면 이제 싱글 유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한 기계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기계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싱글 유저라고 하고요. 그리고 멀티 유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빔포밍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여러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다 몰아서 보낼 수도 있고요. 이제 멀티 유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다 보낼 수도 있고, 한 번에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안테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림이 2개다 라고 하면 데이터를 일씩 보내면 데이터 속도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스트림의 개수에 따라서 데이터의 속도가 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양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역폭을 늘리거나 아니면 복잡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복잡한 모듈레이션을 사용하면 대신에 요구되는 SNR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이게 하나의 스트림이면 3개의 스트림을 이용하면 데이터가 3배 이상 갈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속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신기 출력단에서 이제 요구되는 SNR을 이제 만족해야지 저희가 이제 신호를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SNR이라고 하죠. 신호 노이즈, 신호 잡음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호 대비 잡음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이제 입력의 신호가 들어올 때 다음과 같은 노이즈가 있고요. 그때 입력 신호가 이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입력 신호 대비 잡음의 값을 SNR에 입력되는 값이기 때문에 SNR 입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SNR의 이제 출력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이즈 플로어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때 추가적으로 수신단에 갖는 노이즈의 값이 있습니다. 그만큼이 더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의 값이 이와 같이 커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출력에서는 노이즈의 값만큼 신호가 열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신단에서의 노이즈 피겨 값이 중요한데 이 노이즈 피겨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LNA가 특단에 로우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저잡음 증폭기가 특단에 와서 이제 수신단의 전체 노이즈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RX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신호 복원이 가능한 최소한의 RX 입력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RX 센시티비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신호가 더 큰지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SNR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만큼이 이제 required SNR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quired SNR의 값은 이 값이 요구되는 SNR의 값인데 이 값은 다음과 같이 QPSK는 9dB, 16컴은 15dB, 64컴은 25dB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코딩 레이트, 채널을 코딩하는 레이트이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OFDM인지 아니면 싱글 캐리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d SNR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듈레이션이 복잡해질수록 요구되는 SNR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SNR이 충분할 경우에는 대신에 데이터 레이트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밴드위스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노이즈 플로어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 전력과 송신 전력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통신 거리를 살펴보려면 이제 수신 전력과 이제 통신 거리의 관계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수신단에서 수신한 신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SNR의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SNR의 값은 저희가 노이즈 플로어라고 했죠. 노이즈 플로어의 값은 노이즈 플로어에 이제 RX의 노이즈 피겨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SNR 값이 있죠. 그래서 이 값이 센시티비티, RX 센시티비티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RX 신호는 이 신호보다 더 커야지, 이것보다 더 큰 신호를 가져야지 저희가 신호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단에 인가되는 신호의 크기는 저희가 송신되는 신호의 크기 그리고 송신기와 수신단의 안테나의 이득 그리고 이제 송신되는 주파수와 통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값이 만약에 일정하다라고 해보죠. 일정하다라고 할 때 만약에 주파수가 2배가 증가하게 되면 람다 값은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 거리가 줄어든다. 그래서 주파수가 2배가 되면 통신 거리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가 16배 증가한다. 그러면 통신 거리도 이제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 비율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통신 전력이
이제 4배가 커지면 통신거리는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지국에서 핸드폰까지는 이제 전송거리가 상당히 긴 이유는 송신 전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신거리가 길고, 핸드폰에서 기지국까지는 이제 통신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신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밴드위스를 감소시키거나 변조 방식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조 방식이 간단해지면 데이터 레이스는 감소하지만 통신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변조 방식이 복잡해지면 데이터 레이스는 증가하지만 요구되는 SNR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거리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밴드위스가 증가하게 되면 똑같이 데이터 레이스 증가하겠죠. 그렇지만 노이즈 플로어가 상승하기 때문에 통신거리가 짧아진다. 이 노이즈 플로어는 밴드위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위스가 그래서 4배가 증가하면 통신거리는 2배만큼 밴드위스가 4배가 되면 통신거리는 2배만큼 감소하게 되죠. 0.5배가 되죠. 통신거리는 0.5배가 된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증가하면 통신거리가 짧아지게 되고, 그리고 안테나 이득도 안테나 이득이 증가하면 주파수가 이제 통신 전력 증가와 안테나 이득이 증가해야지 통신거리가 길어지게 되고요. 주파수가 증가하거나 변조 방식이 복잡해지거나 이제 대역폭이 증가하게 되면 통신거리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밴드위스가 증가할수록 변조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통신거리는 감소하죠. 대신에 이제 데이터 전송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대부분 2.5기가 이하의 주파수였는데 3.5기가의 주파수, 28기가, 39기가의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거리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밴드위스도 증가를 했죠. 대부분 10메가에서 최대 100메가, 그리고 28기가, 39기가는 최대 800메가까지 이제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거리가 이제 크게 감소를 합니다. 또한 변조 방식도 이제 점점 데이터 속도를 증가하려고 하면 변조 방식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 거리는 감소하는 대신에 데이터 레이스는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5G 이동통신은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변조 방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통신 거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나 얘기했던 대로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주파수와 대역폭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통신거리가 짧아지고요. 더군다나 밀리미터 웨이브에서는 이제 통신거리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반사 손실도 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과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통신거리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3.5기가는 이제 SKT나 KT 같은 회사에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28기가 같은 주파수 대역은 이제 통신이 3.5기가보다는 더 잘 안 되겠죠. 이 멀티패스나 반사돼서 들어오거나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통신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고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번 연결이 될 때는 또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수신 전력과 이제 통신 거리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저희가 5G 주파수를 사용하면 통신 거리가 이렇게 짧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 안에 있을 때 왜 5G는 잘 안 터지는지, 주파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제 어떤 물체를 투과하거나,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곳이나 혹은 잘 지어진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이피션시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유리가 산둥창으로 되어 있거나 메탈 코팅이 되어 있으면 3.5기가 주파수에서는 더 통신이 잘 안 된다. 그래서 5G를 사용하게 되면 뭐 주파수가 높아지고 요즘에 건물도 에너지 이피션시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전파가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 5G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핸드폰이 잘 안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빌딩 투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3.5기가나 5G도 인빌딩 투자를 해서 이제 빌딩 내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게 되면 통신이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최근에 빌딩 건물 내에 이런 이제 스몰셀 중계기 같은 거를 많이 설치를 해야지 통신이 잘 된다. 그 이유는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높아지고 대역폭이 커지고 그리고 변조 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먼 거리의 통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건물들이 열 효율이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면서 건물 외부에서 내부로 전파가 잘 들어오지 못한다. 손실이 커서 통신이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신 레벨이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면 저희가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간략하게 무선통신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